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동시간 감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 총액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기준 국내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32만 9천 원입니다. 상용직은 353만 1천 원, 임시일용직은 152만 7천 원입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모두 작년 같은 달보다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그 격차는 200만 4천 원으로 1만 7천 원 늘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5.5시간으로 2.6시간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벌이고 있는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종사자가 4년 만에 증가했는데 1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000명 증가했습니다. 조선업으로 유명한 울산 지역 종사자가 지난 4월 기준 소폭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끕니다. 조선업 회복에 따라서 그 종사자 수도 이제 그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이제 소폭이긴 하지만 0.8% 종사자 수가 지난 그 같은 월과 비교했을 때 늘어나고 있다. 비제조업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보건업, 도소매업에서 각각 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투자 수요 위축과 대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 등 영향으로 금융, 보험업 종사자는 1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된 강사법이 역설적으로 강사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이 1년 전보다 만여 명 줄었고 7천 명 넘는 강사들이 강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시행된 강사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 399개 교의 고용 현황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사법은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역설적으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제 해고 규모가 파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6만 명에 육박하던 강사 재직 인원은 4만 6,925명으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한 3,700여 명을 제외한 7,834명은 그야말로 대안 없이 강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특히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 강사는 5명 중 1명이 줄었고 이 중 70%는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열별로는 인문과 예체능 계열의 전업 강사가 강의 기회를 가장 많이 잃었고 일반대보다 전문대가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강의를 맡았다 하더라도 강의 시수가 줄어지가 있으니까 수입이 예전 같지가 않죠. 그 생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타격이 심하지. 임용이 돼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연구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그 장치가 필요하죠. 교육부는 당장 연구와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기본 역량 진단 지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혁신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총 강좌 수와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까지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가직 공무원 18,815명을 충원할 계획을 세우고 인건비 총액을 올해보다 5.3% 인상한 39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임금도 2.8%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4.0% 인상한 20조 9,468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현장 소방 인력을 3,000명 충원하고 대형 구조 헬기 도입에 315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해경 함정 건조 예산도 439억 원 늘립니다. 전국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평균 400원 정도 높은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2분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1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급은 8,78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433원 많았습니다.
업종별로는 학원 등 교육업종의 시급이 11,483원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편의점, PC방 등 매장관리 업종은 8,272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9,091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9,000원을 넘겼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 1명도 안 된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저출산이 이어지다 보니 4살 이하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만 명에 미달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도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저출산이 마침내 인구 구조를 심각하게 바꾸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살 이하 인구는 197만 명. 195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점이었던 1966년 488만 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70살 이상 고령 인구는 506만 명, 14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65살 이상 인구는 739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비중이 한 해 전 14.2%에서 14.8%로 껑충 뛰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되는데 이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사람은 갈수록 줄고 부양받을 사람만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인력이 향후에 성장했을 때 교육이나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후에 경제 생산 연령 인구도 또한 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비책이 좀 사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에 대한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 부양비는 20.9로 집계됐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20년 만에 2배로 높아진 겁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한 해 전보다 21만 명 늘어난 5,16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승차 호출 업계와 택시업계의 상생을 위해 정부가 택시 혁신안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에 실무 논의기구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 가운데 3곳이 불참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타다, 택시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내놓은 택시 혁신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참석단체가 줄었습니다.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연합회를 제외한 3개 택시 단체가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렌터카를 이용해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타다의 실무기구 참여를 다른 택시 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타다를 불법으로 우리가 간주하고 투쟁해온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타다를 인정을 할 수 없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영정사진과 흰 국화를 들고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 실무 논의기구 시작부터 가지받길이 예고된 건데 그나마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을 시작한 주체가 다 스타트업이었는데요. 그동안 논의에서 많이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번 실무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인 참여자로 같이 하게 되어서 기대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승차 공유의 렌터카 사용 허용 여부, 승차 공유 차량 대수 제한 문제, 승차 호출 업체들의 택시 면허 구입을 위한 기여금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나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는 한 달 전보다 각각 1.2%, 2.1% 늘었습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은 2.6% 늘어나면서 2016년 11월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소비를 뜻하는 소매 판매액은 0.9% 줄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재와 6개월 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64%로 6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가계 부채 증가 우려는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9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는 양상인데요. 이런 오름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올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9주 연속 오른 건데 그간 상승폭이 0.19%포인트에 달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값의 내림폭은 커졌지만 신축 단지들이 오르면서 상승세가 유지된 겁니다. 이에 따라 강남 11개 구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이 이달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강북 14개 구와 비교해 1.6배가 높습니다. 청약으로 새 집을 사기 힘든 실수요자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서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공급 희소성 요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신축 아파트 오름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구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정해지면 그 지역의 기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주택 매수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급이 원활치 않다면 서울 지역의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금리까지 내리면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아파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시각 또한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LG전자는 3년 전 열교환기,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의류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광고한 대로라면 첨단 제품인데 반대로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핀다는 불만이 잇따랐죠. 조사 결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무려 145만 대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철판 사이사이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먼지가 눌어붙은 곳도 있습니다. 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의류건조기의 열 교환기 콘덴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씻어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은 잘 안 말랐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떤 그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성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 세척 장치에 문제가 있어 때에 따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배수 펌프나 바닥 형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콘덴서를 씻어낸 더러운 물이 바닥에 고여 옷에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겼던 겁니다. 이렇게 내부에 습기가 있으니 녹이 쉽게 쓸 가능성도 컸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시정 권고를 내렸고 LG전자는 이를 받아들여 문제 부품을 무상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시정 공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물론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은 2016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145만 대가 팔렸습니다.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는 다음 달 2일 이후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과 지식을 알려주는 특별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망도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직업인지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시각장애인에게 새로운 세상과 지식을 알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점역사입니다.
이 점역사란 일반 도서의 문자, 수식, 그림 등을 시각장애인의 언어인 점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알려주거나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역사라고 하죠. 이 통역사 덕분에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점역사는 통역사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일반 책들을 점자로 바꿔 만들어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을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점자의 체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점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6개의 점이 바로 점자인데요. 1829년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된 이 점자는 6개의 점으로 이 문자와 부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를 쓰는 나라에선 이 점자를 그 나라의 문제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일은 오른쪽 맨 위에 점 하나를, 이 이는 2개를 찍어서 하나하나 글자를 완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겐 결코 쉽지 않은 문자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비시각 장애인인 경우 일반 문서를 점자로 번역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과거보다는 상황이 다소 나아진 편입니다. 과거엔 점자판과 점자 타자기를 사용해서 바로 점자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점자로 바꾸는 작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먼저 점역 의뢰를 받으면 문서 특성에 따른 점역 전환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문서 스캐너를 사용해서 입력하면 점자 프로그램이 해당 문서를 점자로 변환시켜 주는데요. 그런데 이때 점역을 마치면 반드시 교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캔을 했을 때 숫자 1과 영어 I나 L처럼 비슷한 글자는 컴퓨터가 오독하거나 글자 자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마무리 작업엔 반드시 점역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음악 악보나 수학 교재 같은 전문적인 문서의 경우엔 이 점역 프로그램도 정확히 점역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인 점역사의 수요도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기계가 처리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점역사의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는 거네요. 이 때문에 전망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점역사 인원은 55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실제로 점역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엔 선천적인 원인 외에도 불의의 사고나 질병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되는 후천적 시각장애인도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늘어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점역가의 수요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점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 점역사가 되기 위해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공인 자격시험인 점역교정사 1, 2, 3급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또 일본어 이렇게 5과목 중에서 국어 과목을 취득하게 되면 3급을, 국어 과목을 포함해서 2과목을 취득하면 2급을, 국어를 포함해서 3과목을 취득하게 되면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데요. 단 1급을 취득하려면 영어 과목이 필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점역사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점자를 익히고 이 점역 프로그램을 사용법만 익혔다면 자격증 없이도 활동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일하고 싶다면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전문적인 기관이란 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점역사는 보통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기관마다 점역사 채용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합니다. 또 복지관에서 일할 경우 사회복지사 호봉표에 준하는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전문직처럼 고보수의 연봉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한 기관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시각장애인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보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6개의 점만으로 시각장애인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를 연결시켜주는 창구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글자를 6개의 점으로 압축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만드는 점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